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고 신비로운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목은 눈으로 지은 성이라는 이야기고, 이야기 안에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오늘도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눈으로 지은 성. 겨울말 되면 온통 눈으로 뒤덮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이듬해 봄까지 녹지 않고 그 위로 또 눈이 쌓이고 쌓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올 때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몰려나와 눈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이 마을은 구석구석까지 하얀 눈사람으로 북적북적해집니다. 마을에서는 제일 잘 만든 눈사람을 뽑아 상을 내렸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마을의 장인이 손수 만든 눈썰매가 주어지고, 눈사람은 겨우내 마을 광장에 전시됩니다. 그의 겨울의 수상자는 외톨이 거지 소년입니다. 작은 체구에 말수도 적고 늘 혼자 떠돌아다니는 거지 소년이 상을 받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이 만든 눈사람은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든 채 먼 곳을 바라보는 어느 영웅의 조각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았던 여러 인물이 소년의 상상력을 거쳐 그 한 작품에 다 들어간 듯 보는 각도에 따라 누구는 헤라클레스를, 누구는 오디세우스나 아킬레스를 떠올렸습니다. 보잘것없는 거지 소년이 이토록 훌륭한 작품을 만들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눈사람 덕분에 소년은 더 이상 떠돌이 거지가 아닌 어린 예술가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소년은 늙은 개 라르고가 끄는 썰매에 올라 힘차게 눈길을 달렸습니다. 눈 덮인 마을 광장을 맴돌며 자신의 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소년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은 아직 한참 남았고 그 사이 눈은 더 많이 쌓이겠지? 소년은 아주머니에게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늘 지니고 다녔던 그리스 신화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과 영웅을 상상할 때마다 소년은 손이 근질근질해지곤 합니다. 겨울이 끝날 때까지 소년은 계속해서 신화 속 주인공들을 눈으로 빚고 싶었습니다. 소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늙은 개 라르고는 발길 닿는 대로 이리저리 썰매를 끌었습니다. 라르고는 소년이 국어를 하던 중에 만난 개입니다. 그땐 늘 배가 고팠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볼 때마다 기꺼이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라르고는 썰매에 이불과 음식 그리고
어린 주인까지 태웠지만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눈앞에는 하얀 산길이 길게 이어졌고 소녀는 또 다른 작품을 상상하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촘촘히 우거진 가시나무 사이로 언뜻 새하얀 조각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뭘까? 소녀는 썰매에서 내려 한 걸음, 두 걸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차갑고 뾰족한 가시들이 손등과 볼을 찌르고 핥히었지만 소녀는 이미 새하얀 조각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빚은 조각상이었습니다. 소년이 만든 눈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조각상들이 마치 축제라도 벌이듯 화려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모나리자처럼 신비롭고 마리아처럼 성스러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완벽한 요정의 지팡이만 살짝 닿아도 금방 살아날 것 같은 그 조각상 앞에서 소녀는 감동과 질투 그리고 절망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난 죽어도 이런 눈사람을 못 만들 거야. 곧이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아마 광장에 세워진 소년의 눈사람 따위는 금세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 겁니다. 소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다음 순간 소년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확 뻗었습니다. 이것이 소년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인의 조각상을 있는 힘껏 떠밀면서도 소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각상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자 소년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나머지 조각상마저 닥치는 대로 부쉈습니다. 그때 라르고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크고 하얀 야수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야수는 순식간에 소년을 쓰러뜨리고 거칠게 멱살을 쥐었습니다. 하얀 털로 뒤덮인 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년은 온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렸던 라르고도 야수의 주먹 한 방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야수는 소년의 멱살을 꽉 쥔 채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소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소년의 볼에 닿은 것은 주먹이 아니라 눈물 방울이었습니다. 야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소년의 볼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그 눈물방울이 너무도 뜨겁고 아팠습니다. 눈물이 주먹보다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소녀는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수의 등 뒤로 안개와 눈보라가 걷히더니 세 개의 거대한 눈 기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녀는 그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사방을 에워싸고 있던 가시나무 숲이 쩍쩍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가시들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숲은 거대한 얼음 벽으로 변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저주에 걸린 거야. 야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서진 눈 조각상들 위로 하얀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부서진 여인상이 되살아난 줄만 알았습니다. 곧이어 여인의 입에서 얼음처럼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이제 이 숲의 노예, 시간의 노예, 그리고 나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성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숲을 벗어날 수 없다. 여인은 그 말만 남긴 채 다시 눈보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야수는 한 손으로 소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이제 얼음숲에 갇힌 거야. 내가 저 마녀의 저주에 갇힌 것처럼. 그리고 소년에게 짐승털로 만든 장갑을 툭 던졌습니다. 눈덩이부터 굴려라. 그 뒤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계절도 모두 멈춰버린 얼음숲에서는 늘 똑같은 일만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소녀는 눈덩이를 굴려 벽돌을 만들고 야수는 그 벽돌을 짊어진 채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얼음숲 한가운데에는 어느새 6개의 눈 기둥과 4개의 벽이 생겼습니다. 소녀는 성벽의 높이만으로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따름이었습니다. 눈뭉치를 다듬어 벽돌 하나를 쌓고 나면 그것이 곧 하루였습니다. 처음엔 눈덩이를 벽돌 모양으로 다듬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야수는 소년이 하루치의 노동을 끝내지 않으면 이글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글루 안에서 야수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차라리 칼바람 부는 바깥이 더 나았습니다. 소년은 밤이 깊도록 일을 하다가 야수가 잠든 뒤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이글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개 라르고가 낑낑거리며 뒤따르곤 했지만 소년은 매번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저리 가. 소년은 자신을 얼음숲으로 끌고 온 라르고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개가 밤새 눈을 맞으며 긴 울음을 우는 동안 소년은 야수의 침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딱딱한 빵을 수프에 적셔 먹었습니다.
라르고를 향한 미움과 야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숲을 에워싼 얼음벽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야수가 소년에게 벌을 내릴 때마다 마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회오리 바람과 함께 숲을 날아다니곤 했습니다. 소년은 한동안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삽으로 구멍을 뚫어보기도 하고 밧줄을 길게 던져 얼음벽을 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단단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소년은 번번이 야수에게 들켜 차가운 눈 기둥에 꽁꽁 묶인 채 눈보라를 맞아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야수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소년은 야수도 자기처럼 저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수가 어떤 잘못으로 마녀의 미움을 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성을 다 짓기 전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야수와 소년은 입을 꾹 다문 채 성 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서로 마음은 달라도 마녀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만큼은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주인이 성을 쌓는 동안 라르고는 하루 종일 얼음벽 주위만 맴돌았습니다. 멈춘 시간 속에서 라르고 역시 늘 하던 대로 얼음벽만 부질없이 파헤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수와 소년이 날짜 세는 법을 잊은 채 고된 노동을 반복해가는 사이 얼음숲 밖으로는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성장이 멈춘 소년의 키와 야수의 흉한 얼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음숲 안에서 변하는 것은 오로지 성벽의 높이뿐이었습니다. 야수와 소년이 쌓고 있는 성은 건물과 종탑, 그리고 망루와 계단까지 모두 실제의 성과 똑같았습니다. 야수는 큰 덩치와 괴력만큼 뛰어난 건축 솜씨를 지녔습니다. 그가 성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문양을 새길 때마다 소년의 입가에는 감탄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저주에 걸리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소년은 야수의 손놀림을 훔쳐보며 성 쌓는 법과 문양 새기는 법을 조금씩 익혀 나갔습니다. 늦은 밤에도 소년은 혼자서 눈덩이를 요리조리 다듬어가며 야수의 조각을 흉내내곤 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무한정 주어진 시간 덕분에 소년의 실력은 성과 함께 나날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년은 성벽에 매달려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야수에게 들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뻔히 알았지만 밤새도록 눈 기둥에 묶이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성벽의 문양은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각사각 눈을 조각해가는 동안 소녀는 자신이 얼음숲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점점 그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색임질이 다 끝난 뒤 야수의 조각과 자신의 조각을 번갈아 보던 소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왔는지 야수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소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눈을 질끈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둥에 묶이겠구나. 하지만 웬일인지 야수는 아무 말 없이 성벽 위로 올라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 야수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벽이나 계단에서 조각상을 빚다가도 늘 한두 개씩 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야수가 남겨놓은 부분을 완성하는 것은 소년의 몫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마치 약속이나 하듯이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쪽 성벽에 망루를 세운 뒤 기둥마다 작은 무늬를 새기던 날, 야수는 소년에게 자신의 나무칼을 건네주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아들고는 무늬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둥글게 모양을 낼 때는 손목에 힘을 빼야 한다. 야수가 말했습니다. 소년은 숨을 죽인 채 조각에만 몰두했습니다. 서쪽 망루에 이어 동쪽 망루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소년이 모든 기둥을 다듬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던 눈보라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얼음숲에도 모처럼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거듭될수록 소년의 솜씨는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눈덩이를 굴려 벽돌을 만드는 것은 늘 소년의 몫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야수가 직접 눈덩이를 굴리던 날이 늘어갔습니다. 반대로 소년은 야수가 도맡아 하던 조각을 마치 자기 일인 양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야수가 따뜻한 차와 과자가 담긴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수는 소년의 반응에는 아랑곳 없이 침대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야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왕실의 건축가였다. 야수로 변하기 전에 그는 뛰어난 조각가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점점 알려지자 그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바위와 나무, 심지어 모래와 진흙으로도 그는 훌륭한 조각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능력을 사고 싶어하는 부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조각상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예술가로서 그의 권세 또한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해 봄 그는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을 짓도록 해라. 그에게 떨어진 명령은 하나의 거대한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성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조각가였던 그는 이제 왕실 건축가가 되어 국가적인 큰 공사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끌려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왕은 인내심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아름다운 성을 보고 싶어하는 왕을 위해 그는 노예들을 혹독하게 다그쳐야만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노예들이 하나 둘씩 지쳐 쓰러지던 어느 날 참사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쪽 망루의 기둥이 번개에 맞아 부서지는 바람에 수십 명의 노예가 깔려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성문 밖에서는 오랫동안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노예들 중에 그녀의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실 건축가는 병사들에게 여인을 멀리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시 밖으로 쫓겨 정처 없이 헤매던 여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이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절망과 증오가 너무 가득한 나머지 강물조차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악마의 영혼이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마녀로 변한 여인은 곧장 왕실 건축가를 찾아가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짐승의 얼굴로 살아가게 되리라. 영원한 겨울이 너를 가둘 것이며 눈으로 된 성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야수로 변한 건축가는 그때부터 시간이 멈춰버린 얼음숲에 갇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야수는 늙지도 죽지도 않은 채 끝없이 되풀이되는 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바깥 세상에 살던 한 소년이 들어와 눈 조각상들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야수는 소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100년 넘게 흘러왔을지도 모를 그 긴 시간 동안 야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외로움이 깨어난 것입니다. 야수는 떠나온 세상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성을 완성하고 싶어 그 옛날 노예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소년을 혹사시켰습니다. 소년이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가혹하게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갈수록 야수는 소년에게서 예술가의 싹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벽에 매달려 메두사의 얼굴을 조각하던 소년의 뒷모습은 마치 잊고 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야수가 소년을 한낱 노예가 아닌 함께 저주를 풀어야 할 동반자로 대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마녀는 늘 회오리 눈보라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미소를 띠며 얼음숲의 하늘 위를 날 때마다 야수와 소녀는 추위에 시달렸고 얼음 벽은 한층 더 두꺼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녀의 모습이 뜸해졌습니다. 성은 이제 남쪽과 북쪽 망루, 그리고 세 개의 탑만 남았습니다. 소년이 남쪽 망루에 기둥을 새기는 동안 야수는 북쪽 망루를 다듬었습니다. 눈덩이만 굴리던 소년이 야수의 목까지 해내자 성은 하루가 다르게 제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야수와 소년은 이따금 망루와 망루를 잇는 성 벽로를 나란히 앉아 빵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을 게다. 내가 알던 사람들, 내가 알던 마을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어디서 무얼 하며 살지 잘 생각해 봐야 해. 어차피 저는 떠돌이였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성을 지어봤으니 집 짓는 일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저씨는요? 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수와 소녀는 성을 쌓다가도 틈만 나면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얼음숲에서 내일을 꿈꾸기란 쉽지 않았지만 둘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흥얼거리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오리 눈보라와 함께 오랜만에 마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년과 야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처럼 새하얗던 얼굴이 거뭇거뭇해지고 주름살까지 생긴 것입니다. 마녀는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둘을 노려보며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밤과 낮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움직여라. 그날부터 소녀는 해가 떠 있는 동안 혼자 성벽을 타고 올라가 벽돌에 조각을 새겨야만 했습니다. 소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이 들면 그때부터 야수가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둘은 서로의 잠든 얼굴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둘만의 특별한 대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야수와 소녀는 성탑의 벽에 커다란 부조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신화 속에 아르카디아 초원 위에서 자유롭게 논이는 수많은 신들을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야수가 디오니소스를 새기고 나면 다음날 소녀는 활을 들고 내달리는 켄타우로스를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날에는 켄타우로스의 머리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큐피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큐피드의 화살에 맞아 사랑의 열병에 시달리는 아폴로를 새겼습니다. 비록 함께 일하지는 못했지만
야수와 소녀는 작품 속에서 예술을 넘나들며 끝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부조가 거의 완성되던 날, 한동안 잠잠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소녀는 바람 소리에 놀라 이글루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 멀리 성벽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일을 하던 야수가 거센 눈 폭풍을 피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성 위의 하늘에서는 주름살 투성이의 마녀가 두 팔을 벌린 채 폭풍과 번개를 부르고 있었고, 소녀는 성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북쪽 망루의 기둥 하나가 번개에 맞아 부서지더니 그대로 야수를 덮쳤습니다. 안 돼! 야수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수는 혼수 상태에 빠져 밤마다 악몽을 꾸며 신음했습니다. 소녀는 하루 종일 야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눈밭에서 캐낸 약초를 다려 한 숟갈씩 떠 먹였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좋아요. 저 혼자서는 여기서 살아갈 수 없어요. 소녀는 얼음숲의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야수와 함께 성벽 위에서 무거운 눈 벽돌을 나르고 망루의 기둥을 하나하나 조각하던 그때가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늙은 개 라르고가 생각났습니다. 날마다 발에 채이며 구박을 받던 라르고가 소년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소녀는 어두컴컴해진 밖으로 나가 라르고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라르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녀는 더러 겁이 났습니다. 혹시 얼어 죽은 건 아닐까? 밤새도록 등불을 든 채 얼음숲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지만 라르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꿈속에서 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녀는 절망을 먹고 산다. 소녀는 눈을 떼고 재빨리 등불을 켰습니다. 야수는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소녀는 얼른 야수에게 다가가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야수의 입에서 신음소리처럼 또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녀는 슬픔과 절망을 먹고 살아. 소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녀는 멀리서 라르고가 짖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소녀는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라르고의 울음소리는 얼어붙은 가시나무 숲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숲을 헤치며 달려가던 소녀는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거대한 얼음벽 아래 라르고가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라르고! 소년이 다가가자 라르고는 벌떡 일어나 얼음벽을 향해 바짓가랑이를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얼음벽 앞에 다다랐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얼음벽에 자그마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굽혀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멍 저편으로 바깥 세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라르고, 내가 한 거야? 소녀는 그제야 라르고의 앞발이 피투성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얼음 구멍을 파느라 발톱이 닳고 살이 뭉개졌습니다. 라르고는 소년에게 어서 구멍을 빠져나가라는 듯 낮게 지저댑니다. 소년은 라르고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소년은 바깥 세상으로 이어진 긴 통로와 등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성을 한참 번갈아 보았습니다. 얼음숲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바로 그 순간 소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라르고, 미안해. 너 먼저 도망가. 난 아직 갈 수가 없어. 소녀는 라르고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도망쳐, 라르고. 하지만 라르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성을 짓는 척하더니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군. 마녀가 지팡이를 휘두르자마자 얼음벽의 구멍이 다시 막히고 라르고의 몸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라르고. 하지만 라르고는 이미 투명한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얼어붙은 라르고를 부둥켜 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녀의 얼굴은 점점 생기가 돌고 남아있던 주름살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녀의 얼굴을 노려보던 소년이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간밤에 야수가 했던 말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녀는 슬픔과 절망을 먹고 산다. 소녀는 뭔가 커다란 수수께끼를 풀어낸 듯 마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마녀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어. 오늘부터 다시 성을 쌓을 거야. 그러자 마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니 희미하게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 혼자서 어떻게 성을 쌓는단 말이냐?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상관없어. 회방을 놓을 테면 놔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내고 말 테니까. 마녀의 얼굴이 차츰 어둡게 변하고 주름살도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소녀는 어쩌면 마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바로 성을 완성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르고, 조금만 참아. 꼭 구해줄게. 소녀는 얼어붙은 라르고를 부둥켜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지팡이를 꺼내들어 소년을 겨누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마녀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소년의 얼굴이 점점 흉측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뿔소의 귀, 독수리의 눈, 사자의 이빨, 소년은 점점 야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입을 꾹 다문 채 마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몹시 두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 정도뿐이지. 난 이제 당신이 두렵지 않아. 마녀의 얼굴은 점점 검게 변해가고 이마와 목덜미까지 주름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은 결코 성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마녀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회오리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커다란 눈 벽돌을 혼자서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작은 눈뭉치를 지게에 담아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10번을 거듭해야 하나의 벽돌이 완성되었습니다. 탑을 쌓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눈 벽돌이 필요하기에 소녀는 쉬지 않고 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부서진 북쪽 망루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하나의 탑을 세우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하루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야수가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은 소년이 두 번째 탑을 쌓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야수는 자기처럼 흉측하게 변해버린 소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면 안 돼요. 마녀는 절망을 먹고 산다고 하셨잖아요. 대체 마녀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소녀는 야수가 잠든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야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왜 얼음 구멍으로 탈출하지 않았니? 제가 가버리면 아저씨는 누가 돌봐요? 야수는 눈을 감고 소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갑자기 허전한 기운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등불을 켜자 야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멀리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야수가 홀로 눈덩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눈덩이에서 긁어낸 미세한 조각들이 달빛을 받으며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소녀는 문가에 기댄 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루가 7번 더 바뀌던 날, 야수는 눈 벽돌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 나았습니다. 좀 더 지나자 야수는 이제 밧줄을 타고 성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야수는 북쪽 망루의 기둥 앞에
오랫동안 엎드린 채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야수는 한참 뒤에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기둥이 나를 덮쳤을 때 죽은 노예들의 얼굴이 떠올랐단다. 야수는 그들이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자기도 똑같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성을 쌓아 올리면서 나는 오로지 저주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한 번도 죽은 노예들의 영혼 앞에 참회한 적이 없었던 거야. 단 한 번의 죽은 노예의 가엾은 아내에게 용서를 빈 적이 없었어. 나는 얼굴만 야수였던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온통 야수였던 거야. 야수는 소년이 쌓아 올린 두 번째 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마녀를 위해 성을 쌓을 거란다. 마녀를 위해서요? 그래. 우리를 야수로 만든 것은 마녀지만 진짜 저주에 걸린 사람은 바로 마녀 자신이기 때문이지.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독한 저주도 없을 테니까. 나는 마녀에게 영혼을 빼앗긴 여인을 위해 성을 쌓을 생각이다. 또 다른 하루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얼음숲에는 날마다 눈이 내렸지만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야수와 소녀는 쉬지 않고 눈덩이를 굴리며 마지막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녀가 다시 나타난 것은 탑이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타난 마녀의 얼굴은 처참하리만큼 검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곧이어 천둥 번개와 함께 눈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수는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 소년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녀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저 여인의 아픔을 슬퍼해다오. 그 순간 세찬 눈보라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년과 야수는 계속해서 눈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소년은 몇 번이나 뒤로 나동그라졌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눈덩이를 굴렸습니다. 곧이어 한 줄기 번개가 야수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야수는 밧줄을 놓지 않고 탑의 맨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포기해라, 포기해. 마녀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탑 위로 올라선 야수는 팔을 뻗어 소년을 끌어올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쉴 새 없이 그들을 위협하는 동안에도 눈 벽돌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마녀는 최후의 공격을 위해 있는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번개가 소년을 향하는 순간 야수가 재빨리 몸을 날렸습니다. 소년은 번개가 야수의 등에 내리꽂히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야수는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야수가 놓친 눈 벽돌을 짊어지고 일어섰습니다. 소년은 몰아치는 폭풍을 헤치며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눈 벽돌을 올린 뒤에야 소년은 야수가 그랬던 것처럼 마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녀를 떠받치고 있던 회오리 눈보라가 소년을 휘감더니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땅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새하얀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이구나. 소년이 정신을 차렸을 때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라르고의 얼굴이었습니다. 라르고, 얼음에서 풀려났구나. 풀려난 것은 라르고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숲을 에워싸고 있던 얼음벽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눈 대신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을 살린 것은 푹신푹신한 집더미였습니다. 소년은 마치 100년도 넘게 잠을 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멀리 이글루가 있던 자리에 아담한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앞에서는 웬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마, 한 달 동안 잠만 자더구나. 소년이 고개를 획 돌리자 낯선 사내가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야수가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미소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 다 끝났다. 저주는 풀리고 성은 다 녹아내렸지. 성에 있던 자리에는 푸른 숲과 언덕만이 남았습니다. 마녀의 영혼도 저 여인의 몸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단다. 사내는 소년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책, 그리스 로마 신화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소년은 너덜너덜한 표지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죠? 글쎄다. 지금부터 셋이서 고민해 보자꾸나. 일단 뭘 좀 먹어야 하지 않겠니? 소년은 라르고와 함께 그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빨래를 널던 여인이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년은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이 모든 풍경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내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넌 이름이 뭐니? 눈으로 지은 성. 겨울말 되면 온통 눈으로 뒤덮이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첫눈이 내리면 이듬해 봄까지 녹지 않고 그 위로 또 눈이 쌓이고 쌓입니다.
사람들은 눈이 올 때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몰려나와 눈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겨울만 되면 이 마을은 구석구석까지 하얀 눈사람으로 북적북적해집니다. 마을에서는 제일 잘 만든 눈사람을 뽑아 상을 내렸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마을의 장인이 손수 만든 눈썰매가 주어지고, 눈사람은 겨우내 마을 광장에 전시됩니다. 그의 겨울의 수상자는 외톨이 거지 소년입니다. 작은 체구에 말수도 적고 늘 혼자 떠돌아다니는 거지 소년이 상을 받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이 만든 눈사람은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든 채 먼 곳을 바라보는 어느 영웅의 조각상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보았던 여러 인물이 소년의 상상력을 거쳐 그 한 작품에 다 들어간 듯 보는 각도에 따라 누구는 헤라클레스를, 누구는 오디세우스나 아킬레스를 떠올렸습니다. 보잘것없는 거지 소년이 이토록 훌륭한 작품을 만들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눈사람 덕분에 소년은 더 이상 떠돌이 거지가 아닌 어린 예술가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소년은 늙은 개 라르고가 끄는 썰매에 올라 힘차게 눈길을 달렸습니다. 눈 덮인 마을 광장을 맴돌며 자신의 작품을 감상할 때마다 소년의 가슴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겨울은 아직 한참 남았고 그 사이 눈은 더 많이 쌓이겠지? 소년은 아주머니에게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늘 지니고 다녔던 그리스 신화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수많은 신과 영웅을 상상할 때마다 소년은 손이 근질근질해지곤 합니다. 겨울이 끝날 때까지 소년은 계속해서 신화 속 주인공들을 눈으로 빚고 싶었습니다. 소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 늙은 개 라르고는 발길 닿는 대로 이리저리 썰매를 끌었습니다. 라르고는 소년이 국어를 하던 중에 만난 개입니다. 그땐 늘 배가 고팠지만 이제 마을 사람들은 소년을 볼 때마다 기꺼이 먹을 것을 나눠주었습니다. 라르고는 썰매에 이불과 음식 그리고 어린 주인까지 태웠지만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힘차게 내달렸습니다. 눈앞에는 하얀 산길이 길게 이어졌고 소년은 또 다른 작품을 상상하며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소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촘촘히 우거진 가시나무 사이로 언뜻 새하얀 조각상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게 뭘까? 소년은 썰매에서 내려 한 걸음, 두 걸음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차갑고 뾰족한 가시들이
손 등과 볼을 찌르고 핥히었지만 소녀는 이미 새하얀 조각상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빚은 조각상이었습니다. 소년이 만든 눈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조각상들이 마치 축제라도 벌이듯 화려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조각상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모나리자처럼 신비롭고 마리아처럼 성스러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답고 완벽한 요정의 지팡이만 살짝 닿아도 금방 살아날 것 같은 그 조각상 앞에서 소녀는 감동과 질투 그리고 절망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난 죽어도 이런 눈사람을 못 만들 거야. 곧이어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조각상을 알게 되면 어떡하지? 아마 광장에 세워진 소년의 눈사람 따위는 금세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 겁니다. 소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다음 순간 소년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확 뻗었습니다. 이것이 소년의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여인의 조각상을 있는 힘껏 떠밀면서도 소년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각상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지자 소년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나머지 조각상마저 닥치는 대로 부쉈습니다. 그때 라르고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크고 하얀 야수가 괴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야수는 순식간에 소년을 쓰러뜨리고 거칠게 멱살을 쥐었습니다. 하얀 털로 뒤덮인 야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년은 온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주인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렸던 라르고도 야수의 주먹 한 방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야수는 소년의 멱살을 꽉 쥔 채 주먹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소년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소년의 볼에 닿은 것은 주먹이 아니라 눈물 방울이었습니다. 야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소년의 볼 위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그 눈물방울이 너무도 뜨겁고 아팠습니다. 눈물이 주먹보다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소년은 처음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야수의 등 뒤로 안개와 눈보라가 걷히더니 세 개의 거대한 눈 기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년은 그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사방을 에워싸고 있던 가시나무 숲이 쩍쩍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뾰족한 가시들은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숲은 거대한 얼음 벽으로 변했습니다. 너는 스스로 저주에 걸린 거야. 야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부서진 눈 조각상들 위로 하얀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소녀는 부서진 여인상이 되살아난 줄만 알았습니다. 곧이어 여인의 입에서 얼음처럼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너는 이제 이 숲의 노예, 시간의 노예, 그리고 나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 성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결코 숲을 벗어날 수 없다. 여인은 그 말만 남긴 채 다시 눈보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야수는 한 손으로 소년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너는 이제 얼음숲에 갇힌 거야. 내가 저 마녀의 저주에 갇힌 것처럼. 그리고 소년에게 짐승털로 만든 장갑을 툭 던졌습니다. 눈덩이부터 굴려라. 그 뒤로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도 계절도 모두 멈춰버린 얼음숲에서는 늘 똑같은 일만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소녀는 눈덩이를 굴려 벽돌을 만들고 야수는 그 벽돌을 짊어진 채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얼음숲 한가운데에는 어느새 6개의 눈 기둥과 4개의 벽이 생겼습니다. 소녀는 성벽의 높이만으로 시간의 흐름을 짐작할 따름이었습니다. 눈뭉치를 다듬어 벽돌 하나를 쌓고 나면 그것이 곧 하루였습니다. 처음엔 눈덩이를 벽돌 모양으로 다듬는 데만 꼬박 사흘이 걸렸습니다. 야수는 소년이 하루치의 노동을 끝내지 않으면 이글루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이글루 안에서 야수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차라리 칼바람 부는 바깥이 더 나았습니다. 소년은 밤이 깊도록 일을 하다가 야수가 잠든 뒤에야 지친 몸을 이끌고 이글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늙은 개 라르고가 낑낑거리며 뒤따르곤 했지만 소년은 매번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저리 가. 소년은 자신을 얼음숲으로 끌고 온 라르고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개가 밤새 눈을 맞으며 긴 울음을 우는 동안 소년은 야수의 침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딱딱한 빵을 수프에 적셔 먹었습니다. 라르고를 향한 미움과 야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숲을 에워싼 얼음벽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야수가 소년에게 벌을 내릴 때마다 마녀는 만족스럽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회오리 바람과 함께 숲을 날아다니곤 했습니다. 소년은 한동안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삽으로 구멍을 뚫어보기도 하고 밧줄을 길게 던져 얼음벽을 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음벽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단단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소년은 번번이 야수에게 들켜 차가운 눈 기둥에 꽁꽁 묶인 채 눈보라를 맞아야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밤새도록 야수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야 소녀는 야수도 자기처럼 저주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수가 어떤 잘못으로 마녀의 미움을 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성을 다 짓기 전까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야수와 소녀는 입을 꾹 다문 채 성 쌓는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서로 마음은 달라도 마녀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만큼은 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주인이 성을 쌓는 동안 라르고는 하루 종일 얼음 벽 주위만 맴돌았습니다. 멈춘 시간 속에서 라르고 역시 늘 하던 대로 얼음 벽만 부질없이 파헤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수와 소년이 날짜 세는 법을 잊은 채 고된 노동을 반복해가는 사이 얼음숲 밖으로는 어느새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성장이 멈춘 소년의 키와 야수의 흉한 얼굴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얼음숲 안에서 변하는 것은 오로지 성벽의 높이뿐이었습니다. 야수와 소년이 쌓고 있는 성은 건물과 종탑, 그리고 망루와 계단까지 모두 실제의 성과 똑같았습니다. 야수는 큰 덩치와 괴력만큼 뛰어난 건축 솜씨를 지녔습니다. 그가 성벽을 타고 올라가 건물 외벽에 문양을 새길 때마다 소년의 입가에는 감탄이 절로 새어 나왔습니다. 저주에 걸리기 전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소년은 야수의 손놀림을 훔쳐보며 성 쌓는 법과 문양 새기는 법을 조금씩 익혀 나갔습니다. 늦은 밤에도 소년은 혼자서 눈덩이를 요리조리 다듬어가며 야수의 조각을 흉내내곤 했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무한정 주어진 시간 덕분에 소년의 실력은 성과 함께 나날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년은 성벽에 매달려 문양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야수에게 들키면 무슨 일을 당할지 뻔히 알았지만 밤새도록 눈 기둥에 묶이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성벽의 문양은 신화에 나오는 메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각사각 눈을 조각해가는 동안 소녀는 자신이 얼음숲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은 채 점점 그 일에 빠져들었습니다. 색임질이 다 끝난 뒤 야수의 조각과 자신의 조각을 번갈아 보던 소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언제 왔는지 야수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소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눈을 질끈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둥에 묶이겠구나. 하지만 웬일인지 야수는 아무 말 없이 성벽 위로 올라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 이후 야수의 행동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벽이나 계단에서 조각상을 빚다가도 늘 한두 개씩 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야수가 남겨놓은 부분을 완성하는 것은 소년의 몫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말은 오가지 않았지만 마치 약속이나 하듯이 그런 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쪽 성벽에 망루를 세운 뒤 기둥마다 작은 무늬를 새기던 날, 야수는 소년에게 자신의 나무칼을 건네주었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받아들고는 무늬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둥글게 모양을 낼 때는 손목에 힘을 빼야 한다. 야수가 말했습니다. 소년은 숨을 죽인 채 조각에만 몰두했습니다. 서쪽 망루에 이어 동쪽 망루를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소년이 모든 기둥을 다듬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던 눈보라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얼음숲에도 모처럼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거듭될수록 소년의 솜씨는 몰라보게 좋아졌습니다. 눈덩이를 굴려 벽돌을 만드는 것은 늘 소년의 몫이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야수가 직접 눈덩이를 굴리던 날이 늘어갔습니다. 반대로 소년은 야수가 도맡아 하던 조각을 마치 자기 일인 양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야수가 따뜻한 차와 과자가 담긴 쟁반을 내밀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수는 소년의 반응에는 아랑곳 없이 침대 위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야수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나는 왕실의 건축가였다. 야수로 변하기 전에 그는 뛰어난 조각가였다고 합니다. 이름이 점점 알려지자 그는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화려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바위와 나무, 심지어 모래와 진흙으로도 그는 훌륭한 조각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 능력을 사고 싶어하는 부자들이 너무나 많았고 조각상이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예술가로서 그의 권세 또한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어느 해 봄 그는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을 짓도록 해라. 그에게 떨어진 명령은 하나의 거대한 조각상처럼 아름다운 성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조각가였던 그는 이제 왕실 건축가가 되어 국가적인 큰 공사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끌려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지만 왕은 인내심이 부족한 편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아름다운 성을 보고 싶어하는 왕을 위해 그는 노예들을 혹독하게 다그쳐야만 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도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노예들이 하나 둘씩 지쳐 쓰러지던 어느 날 참사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북쪽 망루의 기둥이 번개에 맞아 부서지는 바람에 수십 명의 노예가 깔려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성문 밖에서는 오랫동안 여인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은 노예들 중에 그녀의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실 건축가는 병사들에게 여인을 멀리 내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도시 밖으로 쫓겨 정처 없이 헤매던 여인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기어이 강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절망과 증오가 너무 가득한 나머지 강물조차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악마의 영혼이 그녀의 마음을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마녀로 변한 여인은 곧장 왕실 건축가를 찾아가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짐승의 얼굴로 살아가게 되리라. 영원한 겨울이 너를 가둘 것이며 눈으로 된 성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인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야수로 변한 건축가는 그때부터 시간이 멈춰버린 얼음숲에 갇혀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야수는 늙지도 죽지도 않은 채 끝없이 되풀이되는 하루를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바깥 세상에 살던 한 소년이 들어와 눈 조각상들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야수는 소년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흉한 얼굴을 보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100년 넘게 흘러왔을지도 모를 그 긴 시간 동안 야수의 가슴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외로움이 깨어난 것입니다. 야수는 떠나온 세상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성을 완성하고 싶어 그 옛날 노예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소년을 혹사시켰습니다. 소년이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가혹하게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차츰차츰 시간이 갈수록 야수는 소년에게서 예술가의 싹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벽에 매달려 메두사의 얼굴을 조각하던 소년의 뒷모습은 마치 잊고 있던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야수가 소년을 한낱 노예가 아닌 함께 저주를 풀어야 할 동반자로 대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마녀는 늘 회오리 눈보라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미소를 띠며 얼음숲의 하늘 위를 날 때마다 야수와 소년은 추위에 시달렸고 얼음벽은 한층 더 두꺼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녀의 모습이 뜸해졌습니다. 성은 이제 남쪽과 북쪽 망루 그리고 세 개의 탑만 남았습니다. 소년이 남쪽 망루에 기둥을 새기는 동안 야수는 북쪽 망루를 다듬었습니다. 눈덩이만 굴리던 소년이 야수의 목까지 해내자 성은 하루가 다르게 제 모습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야수와 소년은 이따금 망루와 망루를 잇는 성 벽로를
나란히 앉아 빵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을 게다. 내가 알던 사람들, 내가 알던 마을은 더 이상 없을 거야. 어디서 무얼 하며 살지 잘 생각해 봐야 해. 어차피 저는 떠돌이였으니까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성을 지어봤으니 집 짓는 일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저씨는요? 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다시 인간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 어디서 어떻게 살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수와 소녀는 성을 쌓다가도 틈만 나면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얼음숲에서 내일을 꿈꾸기란 쉽지 않았지만 둘은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흥얼거리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오리 눈보라와 함께 오랜만에 마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년과 야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눈처럼 새하얗던 얼굴이 거뭇거뭇해지고 주름살까지 생긴 것입니다. 마녀는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둘을 노려보며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부터 밤과 낮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움직여라. 그날부터 소녀는 해가 떠 있는 동안 혼자 성벽을 타고 올라가 벽돌에 조각을 새겨야만 했습니다. 소년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잠이 들면 그때부터 야수가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둘은 서로의 잠든 얼굴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둘만의 특별한 대화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무렵 야수와 소녀는 성탑의 벽에 커다란 부조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신화 속의 아르카디아 초원 위에서 자유롭게 논이는 수많은 신들을 표현한 작품이었습니다. 야수가 디오니소스를 새기고 나면 다음날 소녀는 활을 들고 내달리는 켄타우로스를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 다음 날에는 켄타우로스의 머리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큐피드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녀는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큐피드의 화살에 맞아 사랑의 열병에 시달리는 아폴로를 새겼습니다. 비록 함께 일하지는 못했지만 야수와 소녀는 작품 속에서 예술을 넘나들며 끝없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부조가 거의 완성되던 날, 한동안 잠잠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세찬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소녀는 바람 소리에 놀라 이글루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 멀리 성벽 위에서 달빛을 받으며 일을 하던 야수가 거센 눈 폭풍을 피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성 위의 하늘에서는 주름살 투성이의 마녀가 두 팔을 벌린 채 폭풍과 번개를 부르고 있었고 소녀는 성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바로 그때
북쪽 망루의 기둥 하나가 번개에 맞아 부서지더니 그대로 야수를 덮쳤습니다. 안 돼. 야수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야수는 혼수 상태에 빠져 밤마다 악몽을 꾸며 신음했습니다. 소녀는 하루 종일 야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눈밭에서 캐낸 약초를 다려 한 숟갈씩 떠 먹였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가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저주가 풀리지 않아도 좋아요. 저 혼자서는 여기서 살아갈 수 없어요. 소녀는 얼음숲의 쓸쓸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야수와 함께 성벽 위에서 무거운 눈 벽돌을 나르고 망루의 기둥을 하나하나 조각하던 그때가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소녀는 그제야 늙은 개 라르고가 생각났습니다. 날마다 발에 채이며 구박을 받던 라르고가 소년의 시야에서 사라진 것은 꽤 오래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소년은 어두컴컴해진 밖으로 나가 라르고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외쳐도 라르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소년은 더러 겁이 났습니다. 혹시 얼어 죽은 건 아닐까? 밤새도록 등불을 든 채 얼음숲 구석구석을 찾아 헤맸지만 라르고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꿈속에서 야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마녀는 절망을 먹고 산다. 소녀는 눈을 떼고 재빨리 등불을 켰습니다. 야수는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소녀는 얼른 야수에게 다가가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야수의 입에서 신음소리처럼 또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녀는 슬픔과 절망을 먹고 살아. 소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소녀는 멀리서 라르고가 짖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소녀는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습니다. 라르고의 울음소리는 얼어붙은 가시나무 숲 근처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신없이 숲을 헤치며 달려가던 소녀는 갑자기 걸음을 뚝 멈추었습니다. 거대한 얼음벽 아래 라르고가 엎드린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라르고! 소년이 다가가자 라르고는 벌떡 일어나 얼음벽을 향해 바짓가랑이를 잡아 끌기 시작했습니다. 얼음벽 앞에 다다랐을 때 소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누구도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얼음벽에 자그마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굽혀 구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멍 저편으로 바깥 세상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라르고,
내가 한 거야? 소녀는 그제야 라르고의 앞발이 피투성이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얼음 구멍을 파느라 발톱이 닳고 살이 뭉개졌습니다. 라르고는 소년에게 어서 구멍을 빠져나가라는 듯 낮게 지저댑니다. 소년은 라르고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소년은 바깥 세상으로 이어진 긴 통로와 등 뒤에 버티고 서 있는 거대한 성을 한참 번갈아 보았습니다. 얼음 숲을 탈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바로 그 순간 소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라르고, 미안해. 너 먼저 도망가. 난 아직 갈 수가 없어. 소년은 라르고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도망쳐, 라르고. 하지만 라르고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오리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마녀가 나타났습니다. 성을 짓는 척하더니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었군. 마녀가 지팡이를 휘두르자마자 얼음벽의 구멍이 다시 막히고 라르고의 몸도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라르고. 하지만 라르고는 이미 투명한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얼어붙은 라르고를 부둥켜 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울음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녀의 얼굴은 점점 생기가 돌고 남아있던 주름살마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마녀의 얼굴을 노려보던 소년이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간밤에 야수가 했던 말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녀는 슬픔과 절망을 먹고 산다. 소녀는 뭔가 커다란 수수께끼를 풀어낸 듯 마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마녀에게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어. 오늘부터 다시 성을 쌓을 거야. 그러자 마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시더니 희미하게 주름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 혼자서 어떻게 성을 쌓는단 말이냐?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상관없어. 회방을 놓을 테면 놔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해내고 말 테니까. 마녀의 얼굴이 차츰 어둡게 변하고 주름살도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소녀는 어쩌면 마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바로 성을 완성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르고, 조금만 참아. 꼭 구해줄게. 소녀는 얼어붙은 라르고를 부둥켜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마녀가 지팡이를 꺼내들어 소년을 겨누었습니다. 어리석은 놈. 마녀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소년의 얼굴이 점점 흉측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뿔소의 귀, 독수리의 눈, 사자의 이빨, 소년은 점점 야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입을 꾹 다문 채 마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몹시 두려웠지만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이 정도뿐이지. 난 이제 당신이 두렵지 않아. 마녀의 얼굴은 점점 검게 변해가고 이마와 목덜미까지 주름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은 결코 성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마녀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회오리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커다란 눈 벽돌을 혼자서 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작은 눈뭉치를 지게에 담아 성벽을 기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10번을 거듭해야 하나의 벽돌이 완성되었습니다. 탑을 쌓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눈 벽돌이 필요하기에 소녀는 쉬지 않고 벽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부서진 북쪽 망루의 기둥을 다시 세우고 하나의 탑을 세우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하루가 되풀이되었습니다. 야수가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은 소년이 두 번째 탑을 쌓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야수는 자기처럼 흉측하게 변해버린 소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면 안 돼요. 마녀는 절망을 먹고 산다고 하셨잖아요. 대체 마녀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소녀는 야수가 잠든 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 야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왜 얼음 구멍으로 탈출하지 않았니? 제가 가버리면 아저씨는 누가 돌봐요? 야수는 눈을 감고 소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갑자기 허전한 기운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등불을 켜자 야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멀리 차가운 달빛을 받으며 야수가 홀로 눈덩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눈덩이에서 긁어낸 미세한 조각들이 달빛을 받으며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소녀는 문가에 기댄 채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루가 7번 더 바뀌던 날, 야수는 눈 벽돌을 짊어지고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 나았습니다. 좀 더 지나자 야수는 이제 밧줄을 타고 성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야수는 북쪽 망루의 기둥 앞에 오랫동안 엎드린 채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야수는 한참 뒤에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눈기둥이 나를 덮쳤을 때 죽은 노예들의 얼굴이 떠올랐단다. 야수는 그들이 느꼈던 공포와 절망을 자기도 똑같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성을 쌓아 올리면서 나는 오로지 저주에서 벗어날 생각만 하고 있었다. 한 번도 죽은 노예들의 영혼 앞에 참회한 적이 없었던 거야. 단 한 번의 죽은 노예의 가엾은 아내에게 용서를 빈 적이 없었어.
나는 얼굴만 야수였던 게 아니라 마음까지 온통 야수였던 거야. 야수는 소년이 쌓아 올린 두 번째 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마녀를 위해 성을 쌓을 거란다. 마녀를 위해서요? 그래. 우리를 야수로 만든 것은 마녀지만 진짜 저주에 걸린 사람은 바로 마녀 자신이기 때문이지.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지독한 저주도 없을 테니까. 나는 마녀에게 영혼을 빼앗긴 여인을 위해 성을 쌓을 생각이다. 또 다른 하루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얼음숲에는 날마다 눈이 내렸지만 쌓일 틈이 없었습니다. 야수와 소녀는 쉬지 않고 눈덩이를 굴리며 마지막 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녀가 다시 나타난 것은 탑이 거의 완성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거센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타난 마녀의 얼굴은 처참하리만큼 검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곧이어 천둥 번개와 함께 눈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된 것입니다. 야수는 마치 죽음을 각오한 듯 소년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녀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저 여인의 아픔을 슬퍼해다오. 그 순간 세찬 눈보라가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년과 야수는 계속해서 눈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소년은 몇 번이나 뒤로 나동그라졌지만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 눈덩이를 굴렸습니다. 곧이어 한 줄기 번개가 야수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야수는 밧줄을 놓지 않고 탑의 맨 꼭대기를 향해 올라갔습니다. 포기해라, 포기해. 마녀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탑 위로 올라선 야수는 팔을 뻗어 소년을 끌어올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쉴 새 없이 그들을 위협하는 동안에도 눈 벽돌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마녀는 최후의 공격을 위해 있는 힘껏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번개가 소년을 향하는 순간 야수가 재빨리 몸을 날렸습니다. 소년은 번개가 야수의 등에 내리꽂히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야수는 소년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탑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소년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야수가 놓친 눈 벽돌을 짊어지고 일어섰습니다. 소년은 몰아치는 폭풍을 헤치며 한 걸음, 두 걸음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눈 벽돌을 올린 뒤에야 소년은 야수가 그랬던 것처럼 마녀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녀를 떠받치고 있던 회오리 눈보라가 소년을 휘감더니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땅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새하얀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성이구나.
소년이 정신을 차렸을 때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라르고의 얼굴이었습니다. 라르고, 얼음에서 풀려났구나. 풀려난 것은 라르고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숲을 에워싸고 있던 얼음벽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눈 대신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년을 살린 것은 푹신푹신한 집더미였습니다. 소년은 마치 100년도 넘게 잠을 잔 기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멀리 이글루가 있던 자리에 아담한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앞에서는 웬 여인이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마녀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마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야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꼬박, 한 달 동안 잠만 자더구나. 소년이 고개를 획 돌리자 낯선 사내가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야수가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미소만큼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 다 끝났다. 저주는 풀리고 성은 다 녹아내렸지. 성이 있던 자리에는 푸른 숲과 언덕만이 남았습니다. 마녀의 영혼도 저 여인의 몸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단다. 사내는 소년의 분신과도 같은 낡은 책, 그리스 로마 신화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소년은 너덜너덜한 표지를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죠? 글쎄다. 지금부터 셋이서 고민해 보자꾸나. 일단 뭘 좀 먹어야 하지 않겠니? 소년은 라르고와 함께 그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빨래를 널던 여인이 두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년은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이 모든 풍경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내가 물었습니다. 그나저나 넌 이름이 뭐니?